20세기의 의료사건사. 라듐 걸스 죽음을 부르는 빛. 아름답게 빛나는 모든 것이 금은 아닙니다. 때로는 그 빛 뒤에 끔찍한 어둠이 숨어 있기도 합니다. 20세기 초 기적의 원소라 불리며 만병통치약처럼 여겨졌던 라듐이 바로 그러했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영롱한 빛을 내뿜는 라듐은 시계, 화장품, 심지어 초콜릿에까지 사용될 정도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 특히 야광시계 문자판을 만드는 산업은 젊은 여성들에게 높은 임금과 선망의 직업을 제공했습니다. 그러나 유령처럼 빛나는 소녀들이라는 낭만적인 별명 뒤에는 방사능, 피폭이라는 치명적인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다루는 물질이 뼈를 녹이고 암을 유발하며 결국에는 생명을 앗아가는 죽음의 빛이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라듐 걸스 사건은 단순한 산업재해를 넘어 기업의 비윤리적 행태, 노동자의 권리, 그리고 방사성 물질의 위험성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일깨운 20세기 가장 중요한 의료사건 중 하나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라듐 걸스 사건의 전개 과정, 과학적 원인, 사회적 파장, 그리고 이 비극이 오늘날 우리에게 남긴 교훈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자 합니다. 1898년 마리 키리와 피에르 키리 부부가 라듐 RA를 발견했을 때 과학계는 물론 전 세계가 흥분에 휩싸였습니다. 스스로 빛과 열을 내뿜는 이 신비로운 원소는 기적의 물질로 불리며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당시 의학계는 라듐이 암세포를 파괴하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에 주목했고, 이는 곧 라듐이 인체에 유익하다는 근거 없는 믿음으로 확산되었습니다. 이러한 열광 속에서 라듐은 의약품, 강장제, 치약, 화장품 등 상상할 수 있는 거의 모든 제품에 첨가되었습니다. 특히 제1차 세계대전 중 어두운 참호 속에서 시간을 확인해야 했던 군인들을 위해 야광시계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미국 뉴저지주 오렌지에 위치한 미국 라듐 공사를 비롯한 여러 회사는 수백 명의 젊은 여성들을 고용하여 시계 문자판에 라듐이 함유된 페인트를 칠하는 작업을 맡겼습니다. 당시 이 직업은 다른 공장 일에 비해 높은 임금을 받았고 섬세한 손길이 필요한 작업이라는 인식 때문에 여성들에게 인기가 높았습니다. 소녀들은 퇴근 후에도 손톱이나 옷에 묻은 페인트가 빛나는 것을 보며 유령 소녀라 불리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사회 전반이 라듐의 위험성에 대해 무지했으며 기업들은 이윤 추구를 위해 노동자들에게 어떠한 안전 정보도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라듐 걸스의 비극을 가속화한 것은 바로 립, 딥 페인트라고 불리는 끔찍한 작업 방식이었습니다. 시계의 작은 숫자판에 정교하게 페인트를 칠하기 위해서는 붓끝을 뾰족하게 유지해야 했습니다. 회사는 노동자들에게 붓을 입술로 빨아서 뾰족하게 만드는 방법을 가르쳤습니다. 붓을 입술에 대고 라듐 페인트를 찍은 뒤 숫자판에 칠하는 과정이 반복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여성들은 매번 소량의 라듐을 자신도 모르게 섭취하게 된 것입니다. 라듐은 화학적으로 칼슘, Ca와 매우 유사한 성질을 가진 알칼리 토금속 원소입니다. 우리 몸은 라듐을 칼슘으로 착각하여 뼈와 치아에 축적시킵니다. 한번 몸속에 들어온 라듐은 뼈의 자리를 잡고 지속적으로 방사선을 방출합니다. 특히 라듐이 붕괴하며 내뿜는 알파 입자는 투과력은 약하지만 인체 내부 조직에 흡수될 경우 주변 세포에 매우 강력한 파괴력을 가집니다. 라듐 걸스는 매일 매순간 자신의 뼈 속에서 방출되는 방사선에 의해 내부로부터 서서히 파괴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회사 경영진과 과학자들은 라듐의 위험성을 이미 인지하고 있었으며 스스로는 납으로 된 방호벽 뒤에서 집게를 사용해 라듐을 다루면서도 정작 노동자들에게는 그 어떤 경고나 보호 장비도 제공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훗날 밝혀져 더 큰 공분을 샀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끔찍한 증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치통, 잇몸 출혈, 치아 흔들림과 같은 비교적 가벼운 증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상태는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치아를 뽑은 자리가 아물지 않고 턱뼈가 점차 녹아내리는 라듐 조라는 끔찍한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이는 라듐이 턱뼈에 집중적으로 축적되어 뼈 조직을 파괴하고 괴사, 네크로시스를 일으켰기 때문입니다. 고통은 상상을 초월했으며 환자들은 극심한 통증과 함께 입에서 고름과 뼈 조각이 나오는 끔찍한 경험을 해야 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뼈에 축적된 라듐은 혈액세포를 만드는 골수 기능을 파괴하여 심각한 빈혈을 유발했습니다. 또한 지속적인 방사선 노출은 뼈 세포의 DNA를 손상시켜 골육종이라는 치명적인 뼈암을 일으켰습니다. 암은 턱뿐만 아니라 다리, 팔 등 전신의 뼈로 전이되었습니다.
1922년 라듐 공장 노동자였던 몰리 메기아가 끔찍한 고통 속에서 사망한 것을 시작으로 젊은 여성들이 하나둘씩 원인 모를 병으로 죽어갔습니다. 초기 의사들은 대부분 사인을 매독과 같은 다른 질병으로 오진했지만 사망자가 계속 늘어나자 마침내 라듐 중독이 그 원인임이 밝혀지기 시작했습니다. 진실이 드러나기 시작하자 미국 라듐 공사를 비롯한 기업들은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사실을 은폐하고 조작하려 했습니다. 그들은 라듐과 노동자들의 질병 사이에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며 오히려 여성들의 부도덕한 생활 습관 때문에 병에 걸렸다는 악의적인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또한 회사에 고용된 의사들은 허위 진단서를 발급하며 진실을 가리려 했습니다. 하지만 죽음의 문턱에 선 여성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레이스 프라이어를 중심으로 한 5명의 여성들은 1927년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당시 공소시효는 2년이었고 대부분의 여성들은 증상이 나타난 지 2년이 훌쩍 지난 상태였기 때문에 소송은 매우 불리했습니다. 언론은 이들의 투쟁을 집중 조명했고 죽어가는 여성들의 이야기는 미국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여성들은 극심한 고통 속에서도 증언대에 섰고 그들의 용기 있는 모습은 여론을 움직였습니다. 결국 1928년 법정 밖에서 회사는 이들에게 상당한 금액의 배상금과 평생 의료비를 지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 승리는 단순한 금전적 보상을 넘어 기업이 노동자의 안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중요한 선례를 남겼습니다. 라듐 걸스의 비극은 역설적으로 방사선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이해를 비약적으로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1925년 병리학자 해리슨 마트랜드는 사망한 노동자들의 시신을 부검하여 뼈에 다량의 라듐이 축적되어 있음을 증명하고 이로 인해 방사선 괴사와 암이 발생했다는 사실을 과학적으로 규명했습니다. 그의 연구는 내부 방사선 피폭의 위험성을 명확히 밝힌 최초의 연구 중 하나였습니다. 또한 라듐 걸스 생존자들과 사망자들의 데이터는 방사선 피폭량과 건강 영향 사이의 관계를 연구하는 데 매우 귀중한 자료가 되었습니다. MIT의 물리학자 롬리 에반스는 라듐 걸스 생존자들을 수십 년간 추적 연구하여 체내 라듐 양에 따른 위험도를 측정하고 최초로 인체에 대한 방사선 허용 기준치를 설정했습니다. 이 연구 결과는 원자력 발전소 방사선, 의료기기 등 방사성 물질을 다루는 모든 분야의 안전 기준을 수립하는 데 결정적인 기초를 제공했습니다. 즉 라듐 걸스는 자신의 생명을 희생하여 미래 세대가 방사선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과학적 토대를 마련한 셈입니다. 라듐 걸스 사건은 미국 노동법과 산업안전기준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노동자들은 위험한 작업, 환경에 대해 알 권리와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권리가 있다는 인식이 사회적으로 확산되었습니다. 개별주 차원에서 직업병에 대한 보상법이 강화되기 시작했으며 기업들은 더 이상 노동자의 안전 문제를 외면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의 흐름은 1970년 미국 연방정부 차원에서 직업안전보건청 OSHA가 설립되는 것으로 절정에 달했습니다. OSHA는 작업장 내 유해 물질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설정하고 기업이 이를 준수하도록 감독하며 노동자들에게 안전 교육을 제공할 의무를 법적으로 명시했습니다. 라듐 걸스의 끔찍한 희생이 없었다면 오늘날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많은 작업장 안전 규정들이 훨씬 더 늦게 도입되었거나 존재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이들의 투쟁은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이 기업의 이윤보다 우선한다는 중요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라듐 걸스 사건은 100년 전의 비극이지만 그들이 던지는 경고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새로운 기술과 물질이 계속해서 등장하는 현대 산업 사회에서 우리는 여전히 잠재적인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과거 라듐이 기적의 물질로 포장되었던 것처럼 오늘날에도 단기적인 이익이나 편리함 때문에 장기적인 유해성이 간과되는 사례는 없는지 끊임없이 경계해야 합니다. 특히 개발도상국의 열악한 노동 환경이나 규제가 미비한 신종산업 분야에서는 제2, 제3의 라듐 걸스 사건이 재현될 위험이 상존합니다. 전자 폐기물 처리, 일부 화학물질, 제조 공정 등에서 노동자들은 충분한 보호 장비 없이 유해 물질에 노출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라듐 걸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기업의 윤리적 책임, 정부의 철저한 규제와 감독, 그리고 노동자 스스로 자신의 권리를 인식하고 목소리를 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끊임없이 상기시킵니다.
이들의 희생을 헛되이 하지 않기 위해서는 안전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사회적 시스템을 더욱 공고히 하고 새로운 위험 요소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평가하는 노력을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라듐 걸스 사건은 과학에 대한 맹신과 기업의 탐욕이 만나 얼마나 끔찍한 비극을 낳을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역사적 교훈입니다. 한때 빛나는 소녀들로 불렸던 이들의 고통과 용기 있는 투쟁은 방사선 위험에 대한 과학적 이해를 증진시켰을 뿐만 아니라 전 세계 노동자의 권리와 산업 안전 기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들의 희생은 오늘날 우리가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일하고 살아갈 수 있는 토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비극적인 역사를 기억함으로써 새로운 기술이나 물질을 도입할 때 잠재적 위험성을 철저히 검증하고 인간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는 사회를 만들어 나갈 책임을 되새겨야 합니다. 라듐 걸스의 이야기는 단순한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미래를 향한 영원한 경고 등으로 우리 곁에 남아 있습니다.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건강 정보이며 전문적인 의학적 조언이나 진료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건강에 문제가 있을 경우 반드시 의사 등 의료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제공된 정보의 활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사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